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네, 앞서 살펴봤지만 이번 검찰 인사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부분이 두 분 패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 인사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는 검찰청법 34조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고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지금 추 장관이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대검에 고발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검찰청법 34조가 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청법 34조는 아마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사이에 좀 이렇게 알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청장이 사표 던졌었죠. 네네네. 그럼 특정 인물을 또 말씀드리는 건 좀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명칭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좀 있었어요. 과연 그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가 실질적인 의견을 듣는 거냐 아니면 기회를 보장하는 거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그 법사위 녹취록을 좀 찾아보니까 그냥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소수 의견이고 실질적인 어떤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 이게 뭐 다수 의견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그냥 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라라는 논의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례는 요번에는 조금 예외적인 입장이었는데 뭐 한 두 달 전부터 인사판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논의를 했던 것이 전례라는 게 이제 나와 있어서 과연 그렇다고 본다면 34조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즉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는 그대로 반드시 들어야 되고 듣지 않으면 뭐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청와대나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그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권자다. 그 최고의 감독권자로서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인사의 정권은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으라고 분명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박탈했는 거 아니냐, 자기가 기회를 뿌리치는 거냐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 의견의 기회를 주었는데 주지 않았다는 것은 명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옥신각신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서로 말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가 인사안을 주면 의견을 내겠다라고 했고 법무부는 인사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보여줄 수는 없다. 와서 봐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돼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인사위원회 끝나고 나서 6시간 동안 추미애 장관은 기다렸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제3의 장소로 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인데 공무원으로서 이전에는 그랬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그동안에 굉장히 밀월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보면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지만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 같은 것들이 왜 안 적혀 있을까를 보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죠.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 장관도 다 검찰총장이라 검찰 출신이었었고 그게 또 민정수석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렇게 안을 같이 구성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 였는데 지금 그런 식의 검찰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죠. 그게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게 지금 이번 인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이 취임사에서부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얘기를 했고 지금 국회에서는 그 공수처법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는 사실 이번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청와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두고 한 얘기가 타산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인사권을 흔들 만한 수사인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라는 거는 사실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문책성 인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문책성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문책하겠습니다 하고 문책의 대상에게 그 명단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는 거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정 자체도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실로 와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는데 그걸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거를 정상으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아까 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검찰청법 34조, 제34조 1항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느냐 입법의 취지 얘기하셨는데 양 변호사께서는 어떤 취지였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 협조라는 것도 네. 협력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대상자들이 주로 이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징계 내지는 문책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할 만한 기회를 주는 것까지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분명히 만나겠다고 했고 이제 검찰에서는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30분 전에 들으면 30분 얘기 듣고 인사위원회 개최하는 건 이미 다 정해졌던 게 아니냐. 근데 인사위원회는 대상자들의 자격이나 기준을 심사하는 거지 구체적인 인물들을 바로 심사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이 안이 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최소한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십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정권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찾아뵙고 대통령이 재가를 얻어서 인사권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분을 한 것이고요. 지금 직권남용 얘기가 나오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직권의 그 권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인사권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명을 거역한 거에 검찰총장하고. 대해서 뭐 이조 시대 얘기냐, 뭐 예, 그런 얘기도 조선시대 있었고 얘기냐. 뭐 그 전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 인사권 행사할 때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그때 나왔을 때 네네. 그때도 추미애 장관이 뭐라냐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권남용 얘기가 나온다는 게 사실은 저는 약간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때 후보자 시절이었죠. 청문회 할 때는 검찰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들을 네. 뿐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선을 좀 법원이 적었어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검찰청법이 있는 것이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검찰총장이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의견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법이 어겨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국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은 너무나 극단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사실 34조 1항의 법문 그대로 가면 분명히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문은 그대로 가면 의견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헌법재판소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그 법률 위반이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가는 한쪽에 의견이 있고 입자상으로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아니 최고의 감독권자가 분명히 인사판을 만들었고 그 인사판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인사의 정권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법무부는 검찰을 그 인사권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에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수사라든가 관행을 분명히 시정하는 그런 입장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기회를 박탈한 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나와요. 사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논의에서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검찰과 법무부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하나의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면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면 지금같이 그 어떤 하나의 어떤 논리에 치우쳐져서 맞고 옳고 이건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인사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자유와 제대로 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인사라면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인사가 잘못되었다면 그 인사는 고치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논의로 가다 보니까 국민은 여기에 전혀 없고 오로지 그 두 기관의 이기주의만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 사실 지금에 있는 뭐 저 선거 개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권력 남용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저희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서민이 가지고 있는 범죄도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제 사건이 얼마만큼 많은지 그 조사도 한 번 안 된 상태에서 서민들은 단 100만 원에 지금 위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 이런 게 아닌데 지금 이런 입장을 조금 하루 빨리 좀 이렇게 검찰과 법무부와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이 논의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가 어떤가 지금 뭐 내부 게시판에는 불만의 글도 좀 올라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겉으로는 조용한 상황입니다. 대검에서도 입장을 따로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따로 왜 내고 그렇습니까? 있지도 않고 이른바 뭐 좌천성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뭐 이거를 뭐 그만두겠다 이런 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점 자체가 만약에 뭐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이게 반발로 비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까지 강력한 인사를 한 마당에 오히려 그만두겠다고 했었을 때 만류할 생각도 없을 것도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게 결국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핵심에서 밀려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할 때는 또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제가 청와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문책성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도 결국 공직기관이고 공무원들이고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졌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할 수 있는 게 이사밖에 없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의 수사 결과, 그러니까 재판은 아직 남았지만 공소장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만큼의 어떤 수사, 좀 전에 승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 검찰이 기대고 있는 민생의 입장에 봤었을 때 이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될 사안일까를 수사를 한 두고도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조금 작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검찰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어느 한쪽이 드러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라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원래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가 지금 있는 그렇게 중앙에 있는 사실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는 게 중앙의 중수부장 자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차장검사가 바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차장검사는 각 청의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 정도로 가서 검사장으로서의 일을 1년 정도 배우고 그리고 다시 갈아야 되는 건데 지금의 인사들은 그 기수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연륜에 비해서 너무 빠른 그리고 너무 강한 권한을 주다 보니까 그런 권한이 조금 불편한 게 국민들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모든 어떤 인사라는 것, 그다음에 특히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면 정말 천천히 빨리 가야 된다. 안정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막 급변하는 그다음에 그 시대의 조류에 맞추는 그런 인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퇴근 거리가 왕복 9시간이면 이건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잠을 안 자고 출퇴근을 해야 됩니까? 자,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편도 4시간 반 거리로 발령이 난 공무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승윤님. 고흥군청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고흥군청에 있는 그 군수가 좀 부적절한 의사를 내비칩니다. 이건 자기의 사견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통 집단 민원에 동참하는 주민들은 선동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또 어떤 문장인가 하면 촛불 집회도 몇 사람이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민주에 대한 열망을 좀 나름대로 폄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는 거예요. 지난해에 있었던 예, 지난해 이제 지난 9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 들어가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군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조금 이렇게 반성하고 좀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뭐라는가 하면 4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포렌식을 합니다. 즉 뭔가 하면 군청에서 포렌식을 합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포렌식에 응하지 않는 A라는 6급 그 직원이 아마 이런 걸 알리지 아니하였을까라고 보고 지금 의심자가 됐군요. 예, 의심자. 지금 이제 이 인사가 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9시간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것도 그냥 육지에서 육지로 가는 게 아니라 육지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인사가 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차로 2시간 반, 쾌속선으로 2시간 시간. 반, 예, 예. 차로 2시간, 4시간 반, 출근하는 데만 편도로만 4시간 반이 걸린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조직에서 이제 인사가 나면 가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검찰 인사 얘기를 했습니다만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왜 보냈냐라는 것에 대한 고용군의 세명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안군에서 이 교류 형태로 공무원들을 교류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고흥군하고 신안군하고가 행정구역이 지금 달라요. 그렇죠. 아예. 예.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하고 공무원을 맞바꾼 겁니다. 파견 보낸 건가요? 예, 그러면? 그런 아. 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반이 걸리는 거죠. 네. 공군 내에서 이렇게까지 걸릴 리는 없죠.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는데 그래서 파견 기준에 한 명을 보낸 것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럴 수 있을까 우연의 일치일까 싶은데 뒤이어 나온 얘기가 징계 사유가 있는데 징계 대신 이 교류 근무를 보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군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란 사실은 인정을 그 하고 목적이 불이익을 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라면 굳이 교류 인사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징계 대신 보낸 것이란 걸 이미 밝혔습니다. 보복성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뭐 저항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소송위원회에 소청 심의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글자 그대로 보복성이라고 한다는 게 만약에 이제 불법적인 인사인지 여부를 따졌을 때는 이게 과연 정당하냐 아니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을 텐데 그 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냐 이런 걸 좀 따지는데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고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 있긴 합니다. 근데 직권남용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게 과연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동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냐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살짝 좀 납득이 안 가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중요 사건들을 봐도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를 가지고 왈가왈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개인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는 데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게 법적인 입장인데 그걸 그러니까 군청에서 특별한 법적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제출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유출자로 이 지정을 했고 사실상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이익을 오늘 줍니다라고 대놓고 인정한 셈인데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지는 좀 고개 갸웃거려집니다. 두 가지가 되게 이 사건을 보면서 전 되게 불편했는데요. 하나는 추정적 사실에 의해서 징계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발각한 것도 아니고 발각한 것도 사실 문제긴 합니다. 예, 그걸 뭐 주지 않았으니까 너다. 내부 고발인데요. 그러면 저는 미칠 것 같아요. 휴대폰을 안 줬는데 네가 범인이다. 이거는 형사법에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다음 이슈에도 저희들이 논의하겠지만 휘슬블로우, 전 내부 고발자가 이런 형식으로 좌천당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의 불법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야지 했다는 이유로 분명히 구청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군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했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저는 분명히 반성해야 되는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